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다뤘던 정말 많고 많은 흉악범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첫 손가락에 꼭 뽑고 싶습니다. 바로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 말이죠. 자,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자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경고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 순간 흐느끼며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자, 오는 22일 있을 선고 공판, 감히 제가 예상을 좀 해볼까요? 잘해야 무기징역일 겁니다. 그러겠죠. 자, 잠시 후 사건 상황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담배를 8년 전에 끊은 남성이 느닷없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아내가 건넨 이 미숫가루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일명 이 직맨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금괴 1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이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왔습니다. 자, 오늘 무지무지 추운 12월의 첫날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건반장 사랑해 해주신 정시현님, 출근 준비는 사건반장과 함께 해주신 JJS님,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사건반장 해주신 최선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게 소개팅 앱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손수호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가지 좀 고지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미 며칠 전부터 과연 이 수요일 날 항상 나오시던 이수정 교수님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다들 아시는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건반장 자리를 좀 비우시게 됐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된 일이라서 인사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수정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교수님도 작별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또 만나뵐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또 우리 김은배 팀장님께서 또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이죠. 어제 이 출연자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도에서 이 사건반장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이 사건반장 외부 패널들을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양 변호사님 저 걱정입니다, 진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시구나. 저는 또 굳이 이 세 분 중에 또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분이 뽑자면 우리 팀장님. 진짜 팀장님 진짜 요즘에 워낙 이 민생 치안 불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신데, 우리 팀장님 또 내년 대선 끝나면 또 바로 지방선거 있잖아요. 팀장님이 진짜 막 걱정 마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선거 포스터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하면은 저라도 찍어드릴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제가 이제 뛰어가고 헬스를 하는데 같이 보시는 분들이 사건반장 참 재밌다고. 더군다나 앵커분이 좀 재밌게 표현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너무 묵직하게 하지 말고 조금 재밌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재밌게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립니다. 그렇습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재밌게 하는 걸 참고해 보겠습니다. 진짜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또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숫가루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한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뭔가 좀 수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집에서 숨진 한 40대 남성의 얘기입니다. 사건 개요를 좀 자세히 보면요. 오전 7시 23분에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라는 경찰 신고가 옵니다.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한 건데요. 이 병원에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너무 수상하다고 해서 남편 시신 부검 의뢰를 했는데요. 국과수에서는 니코틴 중독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 8년 전 담배를 끊은 후에는 평소에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 담배를 끊었는데 그것도 무려 8년 전에 어떻게 그게 뭐 체내에 쌓인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실 정상적인 흡연의 경우에 흡연으로 인해 니코틴 중독 사망하기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죠. 예.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는데요. 실제로 그 통화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한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사망하기 전날입니다. 사망하기 전날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꿀을 넣은 미숫가루를 타서 줬고요. 이거를 남편이 마시고 출근했거든요. 그다음에 점심 때 복통을 호소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혹시 상한 꿀을 탄 거 아니냐? 내가 배가 아프다. 예.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결국은 좀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피웠고요. 또 제가 유통기한 지난 꿀을 타줬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날 남편이 복통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게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니코틴 용액을 구매를 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는데 그렇죠. 이게 뭐 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네요. 사실 부인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타준 미숫가루 때문에 남편이 전화까지 걸어서 복통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평소에 이 아내도 전자담배 같은 걸 쓰지도 않는데 니코틴 원액을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그러면 명백히 사실은 이 니코틴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담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검찰에서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이 이 사건을 진짜 맡으셨다면 뭔가 좀 냄새 나는 것들이 또 더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편 상대로 보험금을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남편 보험금을 수령했고 또 그리고 알다시피 담배를 아무리 많이 펴도 니코틴 중독 사망 안 합니다. 그렇죠. 한 각 두 각 펴도 안 되는데 니코틴으로 용액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누가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또 니코틴 용액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구입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아니면은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겠다. 단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잘못을 나타날 경우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장량 강요할 수 있는데 이 여성분은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럼 오히려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니코틴 이게 약간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6년에 정말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016년에 남양주 니코틴 살인 맞습니다. 사건인데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남편분이 그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여성분이 내연남이 있었어요. 내연남이 있어서 남편을 살해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내연남이 인터넷으로 니코틴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보험이 이제 관계가 됐는데 여성분이 또 보험을 수령했는데 사망하기 2달 전에 그 혼인신고도 했었고요. 근데 집을 또 판매했고 또 중요한 거는 남편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기 내연남 계좌로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 때문에 이 범인이 검거됐던 거고 어떻든 니코틴 용액 살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담배를 펴서는 사망 않고 누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살인 사건인데 또 2017년 4월에는 오사카 그 신혼여행 떠났던 상황에서 여성분이 그 사망을 했는데 첫날에 이렇게 남성분이 이제 여성이 뭐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자살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보험금도 이 남성이 신청을 했지만 보험금을 수령을 못했어요. 왜? 예. 자살은 보험이 지급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 상태를 보고 경찰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일기장도 나왔고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범행을 준비했던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즉 아내죠.
신혼여행 갔던 그 여성분이 자살을 하고 싶어 해서 도와준 상태다. 그럼 본인이 이제 뭐 촉탁살인 내지는 자살 방조나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죄를 정했기 때문에 예. 니코틴 살인 사건이 가끔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니코틴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을 이거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앞서 지금 소개하신 그 2개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원액, 니코틴 원액을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담배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구입하는 게 좀 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니코틴 원액을 주입하는 그런 경우 외에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살인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쓰는 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좀 짧게, 만약에 이게 아내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어떤 형량을 좀 받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요. 2016년 남양주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에게 모두. 또 2017년 신혼여행 사건에서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무기징역형 또는 그에 근접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유족들은 또 어떤 의사를 보일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소개팅 해주려고 한 여성이 연락을 누구한테 이렇게 딱 톡을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톡이 날라온 거예요. 네, 만나보자고. 맞습니다. 20대 여대생에게 황당한 일이 좀 생긴 건데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 소개팅처럼요. 카카오톡 내용을 좀 보시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서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매칭됐다고 프로필을 받았는데 아니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괜찮으시면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소개팅 앱에 자기도 모르게 가입이 돼 있었던 겁니다. 어허. 이름과 나이는 물론 사는 곳과 학교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업체에 따졌더니 누가 등록한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진짜 황당한 경우일 것 같은데. 네. 자, 이 모르는 사람한테 벼랑간 연락을 받았던 피해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2명이나 와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제가 소개팅 매칭에 성공되었다, 완료됐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보자고. 자, 양 변호사님은 그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요. 소개팅. 앱, 그때는 앱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네, 시절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예. 굳이 강조를 하셔야겠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서 뭐 들으셨겠지만 본인이 가입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에 대한 모든 깨알 같은 정보가 다 소개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학교는 어디 다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뭐 신체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리고 좋아하는 성향까지 또 다 이 안내가 돼 있었고, 이게 또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쓰는 그 메신저 서비스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내 정보를 저렇게 올리는 바람에 다 나 자신한테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 자, 앞서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저런 게 올라왔다는 건데 보시면요, 살았으면 그러니까 성격, 외모, 인성, 주량, 종교, MBTI라고 하죠.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자, 근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좀 기분 나빴던 게 역시 또 키다. 저렇게 하여튼 키를 또 저렇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 기자는 혹시 저런 소개팅 앱 해본 적 있어요? 해봤죠. 네. 진짜? 가입만 해봤습니다. 사회부 기자니까 제가 남자 만나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건지 알아야지 지금 제가 다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죠.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이 기사를 쓴 유효한 기자도 분명히 소개팅 앱에 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지 한번 봤을 잠입 겁니다. 취재 이른바. 잠입까지 할 필요도 없죠. 아무튼. 얼마든지. 예. 가입 시네요. 가입 취재. 아무튼. 근데 이게 그 앱을 가입시킨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누가 했는지 알게 됐습니까, 이거? 근데 아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러니까. 적혀 있어요. 뭐 보면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열심히 사는 사람, 뭐 덩치가 큰 의지되는 사람, 키 큰 사람 뭐 이런 것들 써 있으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화가 나서 경찰서에 먼저 가려다가 일단 자기 SNS에 올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일 것 같다, 범인이. 그렇죠. 네, 인스타 스토리에다 이제 올렸는데 나 지금 나가서 경찰서를 갔다 올까 싶은데 나를 이렇게 많이 자세히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경찰서에서 알기 전에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인 대학 동기가 나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범인은 대학 동기였네요. 자, 이 가입을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가입을 하고 소개팅을 시켜줬다고 주장한 이 대학 동기, 나야라고 했던 그 대학 동기. 피해자는 정말 황당했다는데 다시 피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나다 하고 딱 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나 자신을 속이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에 글 올렸고 소득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무섭기도 했어요. 아니, 손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진짜 뭐 친구 소개 뭐 해주고 싶어서 했다고 지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허락도 없이 가입을 해버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정말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다. 이런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예.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뭔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아하. 일부러 뭔가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받으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서 괴롭히려는 의도로 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죠. 또는 혹시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어서 뭔가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만들어 보려는 거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어쨌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서 뭐 이런저런 다 검토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 뭐 따님을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진짜 5만 군데서 별의별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으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텐데 무혐의? 이게 무혐의? 경찰에 이제 내가 피해봤다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한번 신고한 것 같은데요. 예. 당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제 개인정보를 그 친구가 업체에 등록한 거는 맞지만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다. 유포하지 예, 않았다. 그러니까 널리 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안 된다 하고 아까 그 연락이 와가지고 소개팅으로 연락이 왔지만은 내가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을 받았으니까 불쾌하긴 하죠. 당연히. 불쾌하죠. 상대편이 뭐 미남이고 하더라도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죠. 불쾌한데 일단은 그 불쾌한 것이 성적 수심을 느낀 건 아니다. 만약에 전화 땐 그 남자가 성적 언어를 사용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예. 아마 단순히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안 받기 때문에 두 건 다 처벌하긴 뭐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벌한 것 같아요. 아, 손 변호사님 지금 일단 양 변호사님은 이 무혐의 이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좀 어떠세요?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법규가 있어야 되고요. 법령이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쁜 행동이라고 해서 다 범죄는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주체가 누구냐? 개인정보 처리자거든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그냥 서로 개인적인 교류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 이거를 과연 그 지인을 뭐 무단으로 가입한 그 지인을 과연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 볼 때 글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그 CCTV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진도 썼고 학교도 알려줬고 전화번호도 알려준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일단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들이 현행 법규상 범죄인지 여부를 다 따져봐야 되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잘못은 잘못이죠. 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책임은 져야겠죠. 다만 특정한 범죄, 어떤 범죄, 어느 죄에 해당하느냐라고 한다면 경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만약에 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쳤어도 이거 그냥 걸러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아까 이제 경찰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건 아니라는 부분도 물론 이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법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마음대로 좀 넓혀서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하긴 한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좀 무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우리 많이 쓰는 카카오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잖아요. 상대방의 카카오 메신저로 연결이 돼서 거기 접속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요. 주변 사람들 같이 찍은 사람들 올려놓기도 하고 맞아요. 그거랑 연동된 또 SNS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SNS 환경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게 법이 미비하다라고 분명히 첫 번째로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정보 관리하는 것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직맨 황철순이 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이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주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를 찍은 게 맞나? 자, 지금 이거 난립니다. 이 직맨 황철순 씨 헬스 트레이너죠. 폭행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네, 어제 새벽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많이 알렸다고 하는데 남성과 다른 남성들과 싸움에 붙었습니다. 자기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인데 손 변호사님. 네. 일단 그 몸집 딱 봐도 우리 김 팀장님처럼 저로 등치 있는 저 사람이 이제 황철순 씨인데 여러 사람이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황철순 씨인지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맨 오른쪽에 있는. 네, 뭐 여러 사람이 말리고 뭐 이렇게 불가능이에요, 거지를 하려고 지금. 하지만 예.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뭐 건장한 남성들도 픽픽 바닥에 쓰러질 정도. 예. 아, 그런데 말이죠. 영상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저 뭡니까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 뭐 바닥에 아까 쓰러지는 모습도 나왔는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전날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자 측은 맞고 쓰러진 게 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절했다. 예,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황철순 씨가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었고 휴대전화를 또 빼앗겼고 부쉈다라는 겁니다. 휴대전화까지 부쉈고 또 그 상황을 말리던 남성까지도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이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했다라고 일단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자꾸 팀장님의 체격을 가지고 제가 자꾸 입에 올리는 게 참 죄송하기도 한데, 팀장님 정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힘을 쓰시면 그건 진짜 온몸이 흉기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황모 씨가 사실은 예. 그 무슨 뭐 격투기 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 근육 운동한 사람들이 근수미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 파워가 세거든요. 예. 때문에 또 더군다나 황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그 프로에서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편이 살려고 했다 한들 물론 초상권 문제는 별로 하더라도 예.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참 자지럽게 부정하지만 저렇게 힘이 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상대편이 그러면 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막 허락도 없이 우리 팀장님 사진을 찍으면서 막 착착착착 하면은. 그럼 시비 됐을 경우에 때리려고 그러면 저 때리세요. 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아니라 하더라도 이쪽 때리면 이쪽 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모 씨는 자기 체력이 큰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을 믿고 저렇게 약한 사람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아니, 팀장님 그 말씀 하시면은 또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다가 막 예. 지나는 사람들 사건만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때리면 어떡해요? 아, 때리면은 사실은 맞는다고 했지만 살짝 피해야죠. 맞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양 변호사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아니 너무 재밌으시게 하시려고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좀 무리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때리지 마세요, 진짜. 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건지 저희가 직접 이 황철순 씨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어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황철순 씨 입장 듣고 얘기 이어가죠. 저 혼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촬영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촬영을 했냐라는 말에 이제 촬영을 안 했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볼 수 있냐 해서 핸드폰을 뺏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제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이제 파손이 됐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말리고 얽히고 설키다가 옆에 삼자인 친구 뺨을 한 대 때린 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 폭행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잘 얘기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몰래 촬영한 게 좀 악의적으로 편집이 돼서 좀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서로 이제 잘못한 부분은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됐거든요. 자, 지금 들어보셨는데 불법 촬영에 대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어쨌든 폭행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이제 불법 촬영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사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자기 사진을 어디 뭐 어느 동네에 있는 걸 찍어서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린다든지 예. 자기 지인들한테 보내서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좀 찍히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황철순 씨가 어제 바로 피해자 측에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화를 해서 사과도 했고 또 뭐 피해자 측도 오케이 뭐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왜냐하면 또 피해자 측에서도 몰래 사진을 찍은 건 분명히 잘못한 거거든요. 서로 좀 잘잘못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그런 어떤 처벌 불원 확인서까지 접수가 되면 폭행 부분은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휴대전화가 부서졌잖아요. 아, 맞다. 이게 혹시 이제 황 씨가 일부러 부순 거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뭐 망가진 거라면 물어주는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일부러 부순 거라면 재물손괴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뭐 황철순 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지만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 것이 밤새 좀 이래저래 어떤 뭐 누리꾼들의 어떤 비판 또 여론의 어떤 주목 뭐 이런 거에 상당히 좀 다운이 돼 있는 듯한데요. 저희가 그 황철순 씨가 여론에 또 누리꾼들의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좀 유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요. 또 실제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때렸습니다. 당시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 6개월형, 집행유예 1년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는 2016년에는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됐는데 당시 또 음주 측정에 비협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9%였습니다. 면허 취소였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개의 법적 쟁점이 있는데 이 폭행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 폭행이라면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뭐 우호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불원 의사로 이게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폭행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어떤 의사를 표하느냐 이 부분 게다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럼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뭐 빨리 마무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황철순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후 11개월 된 딸까지 학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밀반입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손 변호사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정폭력 사건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딸을 학대한 30대 남성. 네, 36살 남성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뭐 손으로도 때리고 또 아내에게 또 회초리를 쓰기도 했는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돌도 안 된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딸도 함께 학대를 했습니다. 4월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8시쯤에 집에서 이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제 그 후에 아내가 베란다 쪽으로 나갔는데 방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베란다에 나간 아내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혼자 안에 있었던 그 딸까지 베란다 쪽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밖에 있도록 방치했는데 그 시간이 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9시간 동안이나 이 아내와 11개월 딸을 저 베란다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학대를 한 거죠. 예. 이게 4월 달이었으니까 새벽에 9시간이면 이건 엄청 추울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성관계 거부해? 설마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네, 30대 남성은 이제 경찰에 성관계를 거부해서 때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혐의를 보면 아내의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몸을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정말. 그러니까요. 아내가 성관계 거부한다고 때렸다는 거는 그 부부간에도 성관계를 강요하게 되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성관계라는 건 서로 좋아해서 하는 건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걸 이 남자뿐만 아니라도 자기 11개월 딸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그냥 예쁜데 그 애를 갖다가 추운데 방치했다? 이게 전형적인 가정폭력인데 물론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기관 법률이 좀 가중됐지만 법률을 만들어 놔하면 뭐합니까?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못하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이 안 되니까 꼭 행위를 벌인 뒤에 처벌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문제는. 예, 양 변호사님,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그 가장 베스트 댓글 하나를 좀 적어왔는데요. 저런 인간이 육아를 도와줬을 리는 만무하고 생후 11개월이면 아이가 칭얼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내는 시달려서 성욕이고 뭐고 그냥 잠이라도 푹 자보고 싶은 게 소원일 텐데, 응? 거기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머리로는. 근데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아내나 아니면 자신의 딸에게조차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공감이라든가 뭐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물건처럼 여겼던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는 11개월 아이, 진짜 정말 그때 너무너무 예쁠 때거든요. 뭐 자식을 키워본 분, 자녀를 가져본 분은 거의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불가능해요. 저 어떻게 저 11개월 아이를 베란다에 둬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난 4월이면 4월 11일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이게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손 변호사님? 그렇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해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어린 딸과 아내를 베란다에 가둬서 방치했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하지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결국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지금 이건 아니다, 지금 판사님 제발 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이게 만약에 집행유예라면 양 변호사님, 이 사람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아내와 이 아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다른 방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은 사건만 과연 그 가정에서 벌어졌을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11개월 난 아이를 밖에 내보내서 9시간 동안 있게 한다는 그게 상상으로도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저도 거듭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제발 그런 경우에 처벌 안 해도 좋다. 근데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확실히 반성을 하고 아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정말로 집에 돌려보내도 아내도 아이도 안전하다는 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집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집행유예를 하면 이건 좀 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예. 야, 자, 그런데 백 기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불과 지난 5월에 인천에서 있었는데요. 고기를 굽다가 아내랑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내에게 고기를 굽던 철판, 유리컵, 부러진 상다리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는데 결국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관도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또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 안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폭행당한 사건, 네. 공무집행방해로. 네. 자, 그런데 열에 한 7, 8이 다 집행유예예요. 그 통계를 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얻어맞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은 옳죠. 왜냐하면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그 공무집행 방해당한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는 사실은 집행유예를 해줬어요. 또 하나 뭐냐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할 때 맨손이 아니고 흉기 들었을 경우는 구속을 시켜가지고 형을 때리는데 그 흉기 같은 걸 안 들게 되면 재판부에서 상당히 온화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본인들이 변명도 하지만 또 변호사분들이 또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해가지고 사실상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집행유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때문에 저희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집행 방해하는 사건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형을 좀 살았으면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나마 지금 갈수록 좀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재판부도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 얘기할 때 양쪽에 계신 이 두 분 변호사님이 약간 좀 아니 변호사님들이 어떤 범죄라도 그걸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던 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예. 변호사님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받는 피고인을 변호할 때도 있지만 또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어느 입장에 서는지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진짜 위험한 부업. 이게 말이죠. 금괴 밀반입 얘기입니다. 먼저 백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달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서 7억여 원의 금괴 15kg을 밀반입했습니다. 자, 신체 특정 부위가 지금 상상하시는 거기 맞습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이거 진짜 이거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 아플 텐데. 저게 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알다시피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느낌은 보죠. 봐도 알죠. 어쨌든 그 금속 같은 경우는 그 공항 검색대에서 우리가 이런 반지 같은 걸 찾든지 하면 체크가 되는데 예. 몸속에 넣은 거는 체크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은밀한 부분에 숨겨오는데 동그랗게 1kg 이제 넓적하게 안 하고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마약 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이 금괴를 미수하는 분들이 그 체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걸립니다. 왜? 첩보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한두 번은 몰라도 여러 번 하게 되면 첩보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통과할 때 검색 때는 통과할 수 있을지언정 첩보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첩보가 됐단 말이에요. 첩보라서 걸린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숨겨도 안 됩니다. 어떻든 금괴가 그 값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차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몸속에 놓는 건 위험하거든요. 직접 사실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검거는 못했죠. 하지만 금괴는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넣은 거 현장에서 체포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이 금괴가 몸에 들을 때 좀 작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먹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밀한 부분이 위가 아니고 아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걸리지 않으면 계속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색기 체크 안 되더라도 첩보 때문에 검거가 된다. 그렇군요.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어차피 이렇게 걸린 건데 왜 이걸 또 밀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직 세무사래요. 현직 세무사인데 이건 2015년경부터 아니 이게 거래처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 번 밀수를 할 때마다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런 대가를 받고 이 밀수를 한 건데요. 한 번당 30만 원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인 것 같지만 들여온 금괴 가격은요 6억 8천여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밀수를 도와준 것 치고는 30만 원이면 사실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동화가 아니었구나. 이런 말이 있는. 자, 근데 팀장님, 근데 진짜 이거 한 번 해가지고 30만 원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저는 좀 돈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조금 돈을 받으면 이거 그냥 부업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하나 보죠. 그렇죠. 많은 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색대 통과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잠시 그러니까 몇 분, 1시간 이런 사이에서 30만 원 받는 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뭐 10번 하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그 2015년에 일본의 그 금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아마 싸게 돌아왔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관세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부가세도 안 내요. 그러니까 수입 밀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익이거든요. 30만 원 주는 건 별거 아니래도 여러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액수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바로 식으로 하는 거고 또 이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애국에 보내주겠다라고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옷에다가 필로폰을 넣어서 한 수는 있어요. 근데 필로폰은 뭐가 문제냐? 필로폰은 금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그나이 통과할 때 빗소리가 안 난다. 필로폰 같은 경우에도 몰래 숨겨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검거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도 물론 공항에 마약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승객들을 검색하지는 않아요. 때문에 통과된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첩보로 얻어가지고 저희가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통과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금괴든 마약이든 검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손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원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징역 8개월형. 하지만 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밀수 행위를 했는데 결국 뭐 여기에 동원된 금괴의 규모 굉장히 좀 작지 않고요. 게다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뭐 범행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거는요. 이 형량은 징역 8개월형의 집행유예 2년인데 추징금이 6억 8,800만 원으로 굉장히 고액입니다.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회당 뭐 30만 원 이렇게 수고비를 받았다는데 추징금은 뭐 저렇게 많아요, 왜?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뭐 이렇게 범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작은 돈에 넘어가서 눈이 잠깐 모으실 분들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징금은요, 자기가 받은 이익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지금 금괴를 찾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수사기관쯤에서. 그 금괴 값만큼을 이 사람한테 추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물건이 지금 밀수가 돼서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물어내. 이게 추징금입니다. 한 번에 30만 원 벌었다가 한 15번이니까. 그럼 이 사람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거의 뭐 파산하게 되는 거죠. 뭐 전 재산 압류해야죠, 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한국 사람이 뭐 외국 그 남미 어느 나라에 뭐 마약 이렇게 을 하다가 전도연 씨가 주연. 그렇죠. 그거.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심부름을 했다가 딱 걸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속아서 정말 이용만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상 뭐 유죄를 검사가 증명해야 되지만 이렇게 금괴 밀수 또는 마약 운반 등에 가담을 했다면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또 여러 정황을 볼 때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실상 나는 정말 속았습니다. 예.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라는 거를 피고인이 사실상 증명해야 되는 재판 현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법원도 여러 번의 이런 사건 판결을 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다 공범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말 속았느냐, 정말 속았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법원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팀장님, 지금 저 사파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 지금 황금색이 막 이렇게 뿜뿜 나오는 이 부위가 어딘지 아시고 다 이제 짐작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저걸 이제 증거 물품 나중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딱 깔아놓고 이렇게 사진 촬영 같은 거 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약간 좀 위생적으로. 이거 걱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걸 세척액으로 다 닦습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닦아요, 그 형사님들이. 닦아야죠. 깨끗이 닦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스 수법이 잠깐만 진화가 되고 있는데 옷 속에 넣는 것도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콘돔 속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상기적 있지 않습니까? 터지면 죽습니다. 예. 그런 방법. 그러니까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보면은 뭐 3살 난 아들 가방에다가 그 피로폰 같은 경우에 87,000명이 퇴화할 수 있는 거 78억이라고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건할 때도 중국에서 올 때 가방 속에 넣었어요.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마약을요. 예. 필로폰을.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던지기 수법은 뭐냐면 알다시피 화물선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속에다 가라쳐 놓는 거예요. 그 불에를 떼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마약뿐만 아니라 금기 같은 미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 그걸 밀수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는 안 걸리기 위해서 나날이 수법이 진화되는 거. 앞으로 또 기발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걸린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두 번은 통한다. 예. 3번 이상 되면은 틀림없이 단속이 된다. 이걸 명심해야죠. 한두 번도 한 번만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X파일 넘어갑니다. (2001년 7월 27일) 경남 창원 한 오피스텔에서 소주방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롱 서랍 속에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말입니다. 이웃들은 이틀 전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손님이 왔다 간 듯 과일 접시와 방석 2개만 나란히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국과수는 방 안에 있던 이불, 담배꽁초, 쓰레기통 속 휴지에서 각각 다른 3남자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남자 100여 명을 조사했지만 DNA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달 후쯤 담당 형사는 여성의 통화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사건 당일 오전 공중전화로 여성의 오피스텔 말고도 다른 술집 2군데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여 종업원을 구하냐고 묻는데 목소리는 남자 같았다. 이 말을 들은 형사의 머릿속에 담배꽁초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미제가 될 뻔한 창원 장롱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저도 이게 2001년 사건이다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의 시신이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됐다. 네. 그 과정도 사실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소주방을 운영하던 41살 여성이었는데요. 예. 일단 이웃들이 신고를 했어요. 아니 이틀 전에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남동생도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5번이나 출동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직접 본 거예요. 집도 방도. 예. 그런데 침입 흔적도 없고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가출 내지 실종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면서 실종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동생이 그 집 안을 좀 이제 살펴보다가 장롱 서랍에 꽁꽁 묶인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제 누나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니 백 기자, 경찰이 5번이나 현장에 왔다는데 그걸 왜 시신을
발견을 못했을까요? 이게 뭐 실종 신고도 됐었고 또 싸웠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외부 침입 그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 안은 살인 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깨끗했고 손님을 접대한 것처럼 과일 접시랑 방석도 있었고 또 싱크대 안에는 뭔가 먹은 밥 공기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체에는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이런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경찰은 이를 토대로 면식범에 의한 살인 이렇게 봤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보통 이 범죄 수사물 같은 거 보면 면식범 소행 같다 그러면 그 범위가 확 좁아지잖아요. 네. 수사가 되게 수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찰에서 그걸 기대를 했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피해자 방에서 뭐 이불이나 쓰레기통 이런 데를 뒤져서 DNA도 딱 3개를 찾습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뭐 용의선상이 굉장히 좁혀지겠다. 게다가 한 사람은 또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아하. 근데 애인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게다가 애인이 DNA가 나온다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DNA가 2개가 남는데 예. 거기서부터 나랑이 부딪힌 게 이 피해자 주변 100명가량의 남자들을 조금만 이내에서도 다 채취를 해봤는데 그중에 2명이 안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지문은 어땠습니까? 지문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한 번은 생기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지문이 정확히 나오면은 완전 지문일 경우에는 인적사항 추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민등록증을 할 때 10지문을 찍기 때문에 추적이 되는데 지문이 반만 찍힐 경우에 완전 지문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신원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지문이 완전 지문이 아니고 쪽지문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져서 한 달 넘도록 범인을 찾지 못했고 수사가 거의 그냥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무렵 뭔가 딱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화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유선 전화가. 그래서 그 유선 전화 통화 내역을 다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날 그 당일 오전 8시 13분에 오피스텔로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럼 전화가 왔느냐 찾아봤더니 공중전화에서 온 거예요. 어허. 아침 8시 13분에 마산에 있던 한 지하상가의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결국 그 공중전화에서 이 피해자 집에 오피스텔에 전화가 온 다음에 연달아서 다른 2통의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둘 다 술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통점이 또 나온 거죠. 왜냐, 피해자가 운영했던 소주방과 또 연달아서 2통의 전화를 걸었던 그 다른 2 주점, 즉 셋의 공통점이 발견된 거죠. 뭐냐면 최근에 그 당시에 직전에 한 생활정보지에 여종업원 구인 광고를 냈던 겁니다. 아하. 공통점이 발견된 거예요. 예. 게다가 또 그 두 주점 중에 한 주점의 사장이 당시 상황을 경찰에 전달했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큰 단서가 됐습니다. 뭐였냐면 여종업원 구한다는 소식 듣고 전화했다. 구하는 거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남자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여종업원을 구하신다면서요 하면서 전화를 하면은 여성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남성 목소리가 났다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담당 형사가 순간적으로 그 피해자 방에서 발견했던 립스틱이 묻은 담배꽁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모순된 점이 뭐였냐면 수사 대상은 계속해서 남성으로만 지금 그렇죠. 한정을 해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DNA도 DNA지만 문제가 이게 주변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싸우는데 피해자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건 같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겠거니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이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립스틱에는 담배꽁초에는 왜 립스틱이 묻었지? 여기에서 좀 발상을 전환을 해봐서 주변에서 혹시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트랜스젠더가 없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찾아왔던 트랜스젠더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얘기들을 첩보를 접하게 됐고 결국 제주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주점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트랜스젠더 한 사람이 지문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대조해봤더니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야, 진짜 지금 6,10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다 선수예요, 선수. 지금 딱 저희가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 야 이거 왠지 트랜스젠더인데 트랜스젠더 확 흔들면 야 진짜 이거 대박이시네요. 진짜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트랜스젠더 이 용의자가 왜 그 여성 오피스텔에 살던 여성을 살해한 겁니까? 이 사람한테도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31살이었는데 8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마산이나 창원,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술집 일자리를 구했는데 내가 사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할 때마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가 나를 차별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3군데에다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피해자와 통화를 해서 10시, 밤 10시에 만나러 갔는데 처음에 이 피해자가 굉장히 친절했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미역국도 해주고 과일도 내놓고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잘 해줬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이제 일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자마자 약간 태도가 딱 바뀐 거예요. 아하. 이 피해자가 40대 여성이 딱 돌면서 당신 이렇게 일 못한다 이러면서 좀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가 봐요. 인격적인 비하를 했겠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듣자마자 욱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팀장님, 이게 2001년 사건인데 그렇죠. 팀장님 아시겠지만 그 하리수 씨가 처음 이제 광고에 등장을 해서 세간에 트랜스젠더란 존재가 저런 거구나라는 걸 딱 인식시켜준 해가 2001년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 지금 사건 내용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어떤 그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워낙 그 형성돼 있지 않는 시대였다 보니까 이런 또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났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런 좀 결국 이 립스틱 또 지문 이런 과학 수사가 뭐가 됐든 진범을 밝혀낸 거네요. 그렇죠. 과학 수사를 한다면은 지문, DNA, 최근 핸드폰, 그다음 CCTV가 많은데 당시에 지문이란 건 뭐냐면 종생불면 말인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DNA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쌍둥이일 경우라도 지문은 틀려요. 전부 틀리거든요. 예. 근데 지문을 이제 일일이 찾아서 검색하는데 알다시피 주민등록 만들 때에 주민등록 열지문을 찍기 때문에 다 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지만 DNA는 우리가 범인을 체포해서 DNA를 채취해야만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나와도 그 사람이 전에 범행 안 했으면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문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옛날 제가 형사 초창기에는 지문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상문, 재상문, 와상문 같은 게 있는데 종류별로 분류해가지고 일일이 한 장씩을 확인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되면서요. 그렇죠. 아이고. 그 렌즈 같은 거 보면서 지금은 아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지문 자동 검색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외국 영화 보면은 CSI 같은 경우 하잖아요. 그 정도 속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일일이 채취를 안 하고 자동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수천 배 빨리 피해자를 추적할 수가 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엑스파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엄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도 남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오전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달리는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멈췄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이 운전자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었는데요.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서야 멈춰선 차량.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와, 진짜 아주 그냥 매를 벌어 아주. 아니,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은 마시고 나서 운전해서 음주운전 와, 아니 그러니까 네. 입에 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네, 제보자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차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 와. 차를 멈춰 세웠는데 인생까지 포기했는지 소주병을 입에 물고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스쿨존에서. 맞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자기의 친딸을, 저는 진짜 사건 반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온갖 흉악범 중에 저자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한 범죄이고요. 손 변호사님도 네. 개인 유튜브에서 네. 저자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붕괴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사형 선고와 또 사형 집행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친딸은 아니고 이제 그 계부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또 관심도 많았던 그런 주요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고유정 사건, 예. 무기징역 확정됐고요. 네. 또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예.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고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또 진주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5명을 살해했죠. 안인득, 예.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예. 물론 여기는 심신미약이 인정됐고요. 그리고 장대호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거든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고민거리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무기징역 선고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또 다른 형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냐, 여러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종신형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특히 이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이성적인 어떤 존재라고 보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빼앗을 수 있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 자체를 좀 없애고 싶은 거라서 종신형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사형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지만 좀 견해가 다릅니다. 예. 이건 누구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김 아나운서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그룹 AOA의 전 멤버 권미나 씨를 성폭행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던 권미나 씨. 올해 초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요. 권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사건이 유죄로 판단돼 검찰에 넘겨졌다며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권 씨는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자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손님이 식당 주방에 들어갑니다. 이를 본 사장이 손님에게 다가가는데요. 잠깐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듯 하더니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뷰 이벤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손님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고 서비스를 그냥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4일 동안 매장에 전화를 하며 항의를 하다 가게로 찾아온 건데요.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가게 대표는 이 손님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장님의 말에 손님은 그간 팔아준 게 얼만데 배짱 장사하느냐며 갑은 본인이니 을처럼 행동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와, 양 변호사님, 저는 손님은 왕이다. 이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넌 을이야, 내가 갑이고. 진짜 이거
저 아까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 집 단골인데 뭐 이벤트 하면 단골이니까 그거 내가 굳이 참여해야 되느냐? 나한테는 바로 그냥 줘라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매장에 주방까지 난입을 한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럼 의리면 의답게 행동을 해라. 네가 나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 무시하고 싶다라면서 저렇게 무릎을 꿇린 겁니다. 아, 팀장님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떤 거요? 아니 저 지금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릎 꿇은 거요? 예. 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무릎을 왜 꿇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시킨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거는 자기 자존심을 없애는 건데 무릎을 끊지 않고 대화라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최근 갑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좀 자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키는 사람도 처벌을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권민아 씨 성폭행 피해 사건 검찰에 송치됐는데 일단 권민아 씨 측 입장은 뭔가요? 팀장님. 권민아 씨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친구가 이제 남자 학생을 만나도록 한다는 따라갔는데 거기 아마 그 난폭하고 불량한 그 오빠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15년이나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예. 지났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제 포기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제 제기돼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을 거예요. 했으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정말로 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됐다고 한다면 그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그 처벌한 내용이 앞으로 전 재판 과정이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양 변호사님 이게 2007년 발생한 일인데 이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중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학생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제 성년이 된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는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상해를 적용했던 부분들이 그때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정신적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 사연 전해드리죠. 오늘 사연은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오영란님 사연인데요. 사람을 찾으신데요. 10대 때 친구 신강용을 찾습니다. 헤어진 지 40년이 넘었는데 갚을 게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작진이 저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소개해드리겠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다시 회신을 주셨어요. 서로 가정이 있는 처지라 망설였지만 꼭 찾고 싶어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대전에 산다고 얼핏 들었고 형님 중 한 분이 서강대에 재직 중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강용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진짜 양 변호사님 TV는 사랑을 싣고까지 합니다. 지금 사건 반장. 뭐 이거 종합편성 채널인 거 알아요? 진짜 글자 그대로. 진짜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예, 그만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유 난리예요. 저도 해외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진짜요? 제 지인분이 보고 있대요. 아 거봐요.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언제 무시했어요? 무슨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찾고 있습니다. 신강용님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터키로 가보시죠. 아 도로 무섭습니다 이거. 네, 터키 이스탄불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휘청하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바람에 밀려서 쓰러진 겁니다. 도로 앞을 보니까 다른 트럭 한 대도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바람이 부는 거 돌풍이죠 이거? 네, 바람 때문이에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는 시속 130k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속 130km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당연히 버티지 못할 위력일 것 같은데요. 아니 공 던지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로 선수들이. 네,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지붕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또 건물의 시계탑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와, 땅으로 주저앉고 또 강풍에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람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네, 터키 당국은 이번 돌풍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또 나무 192그루가 뿌리채 뽑혔고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수십 개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는 포스포루스 해협은 강풍으로 인해 해상 통행이 금지됐고 이스탄불에 착륙할 예정이던 여객기도 앙카라 등으로 우회했습니다.
이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이건 또 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요. 문틈 사이로 한 여성이 그런데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든 여성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저 여성 역시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도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로 한 남성이 다가오는데요.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고 하자 총을 든 여성이 막아 세우고 다른 여성이 총을 가슴에 겨누기까지 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화가 단단히 난 것처럼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밖에서 서 있던 여성이 바닥으로 뭔가를 굴립니다. 뭘 굴리죠? 이게 지금 총인 것 같은데요. 아까 들고 있던 총을 지금 바닥으로 굴려서 남성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여성에게도 총을 건네받은 뒤 그 총을 또 바닥으로 보내는데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끝난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무언가를 밖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네. 아니, 왜 총 가지고 막 저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총을 바닥으로 던지고 지금 뭔가 던졌죠. 네. 지금 밖으로 던진 게 남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명품 시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성 강도들이 명품 시계를 빼앗으려고 남성한테 덤벼들었다가 남성이 총 두 자루를 반대로 꺼내 들면서 반격을 한 건데 여성들은 남성도 총을 갖고 있었구나. 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 두 자루도 뺏기고 명품 시계도 지금 던진 거죠, 밖으로. 위협을 하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여성 강도들이. 저 여성 강도들 남성과 맞서서 싸우기 어렵다고 생각한 건지 지금 총 두 자루랑 명품 시계 바닥으로 굴려서 돌려준 겁니다. 야, 그냥 갖고 가, 뭐 이렇게 던졌구나.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준 것 같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올라타고서 한숨을 내쉬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두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지 남성이 다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와, 팀장님, 저거 진짜 뭐 별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총이잖아요. 총 쏘면 큰일 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여성들이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여성들이 강도네요. 예, 황당합니다, 저거. 예,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페루로 가보시죠. 이거 봤습니다. 네,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시죠? 산마르코스 국립대학 연구진이 페루 카마르킬라 유적지에서 발견한 특이한 형태의 미라입니다. 저 미라 발견 당시부터 저렇게 밧줄에 묶여 웅크린 자세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연구진은 이 미라가 25세에서 30세 사이 젊은 남성이고 최고 8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n medio de esta plazuela se encontró una estructura funeraria subterránea que está aquí debajo, en cuyo interior se encontró una momia preinca, ¿no? Una momia que se encontraba asociado a una serie de materiales ofrendatorios como vasijas, cerámicas, mates conteniendo algunos restos botánicos y también algunos artefactos líticos, ¿no? 아니, 근데 저렇게 밧줄에 묶여서 꽁꽁 막 웅크리고 있잖아요. 예. 무슨 죄를 짓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에 따르면 저렇게 밧줄로 묶어서 시신을 매장하는 게 페루 남부의 장례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무덤 위에는 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 뼈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고고학자는 이게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하니까 이 미라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처벌받은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연구진은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이 미라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건 또 뭘까요? 중국의 어느 공원이고요. 한 여성이 벤치 앞에 쭈그려 앉아 있죠. 머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좀 잡는 게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가 하는데 사실 저 여성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여성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도 같은데. 자, 근데 탈 인형 쓴 저게 막 계속 예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 노란색 용의 탈을 쓴 사람이에요. 아마도 저 공원의 마스코트 같이 보이는데 마스코트 울고 있는 여성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나가던 아이와 기념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그때도까지도 계속 여성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벤치 앞에 쭈그려 울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 노란색 용 마스코트 울고 있는 여성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아이와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뭐 이렇게 달래주려고?
네, 그렇게 보이죠. 예. 이 마스코트가 여성의 눈치를 살피자 여성은 신경 쓰지 말라는 듯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요. 그래서 마스코트가 머리를 긁을 수도 없는데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마스코트 갑자기 여성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 여성만을 위한 춤을 계속 춥니다. 저도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안 창피하잖아요. 그래도요, 얼마나 갸륵한 마음이에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이질 않지만 여성이 마스코트의 춤을 보고 기분이 많이 풀린 것으로 보여요. 마스코트가 심지어 주머니에서 선물까지 꺼내서 여성에게 전달을 하고요. 저 여성 고맙다며 인사를 합니다. 마스코트가 돌아서려고 할 때 여성이 마스코트 붙잡고 안아줍니다.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꼭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지금 가면서 약간 그거 뭐지? 텔레토비처럼 막 지금 가고 있어요. 막.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푸근해지지 않았을까, 여성이 이 기분을 내니까요. 그래서 좋아한 것 같습니다.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훈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로 가보시죠. 네, 인도의 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안쪽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는데요. 그 뒤에 뭔가가 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죠? 네, 검은 소입니다. 소가 오토바이에 딱 달라붙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자 자신의 몸으로 틀어막고 또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네, 더 충격적인 건 오토바이에 남성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까지 타고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바닥에 넘어진 아이와 여성이 보이는데요. 소는 아이와 여성을 뿔로 들이받으며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누구 다칠 것 같은데? 네, 일단 남성과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소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가까스로 소를 여성에게서 떼어놨는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소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남성이 큰 막대기를 들고 소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소도 골목길 밖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또 사라지는 건 좋은데 다른 그대로. 곳에 가서 또 저러면 어떡하죠?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그날 밤 검은 소는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성이 가방으로 소를 또 때리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남성을 향해 달려들고 있고 사정없이 남성을 발로 밟으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이 때리고 있고 도와주려고 남성이 막아서니까 지금 다시 소가 남성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뒤 한 남성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겨우 소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지금 계속 치고 있네요. 네. 이날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검은 소의 난동으로 총 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가정집의 뒤뜰에 남성과 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남성은 지금 굴 찾기 위해 올라가 있는데요.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갑자기 낙엽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던 개도 지금 낙엽 속으로 달려갑니다. 낙엽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둘 다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낙엽 더미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더니 개와 남성이 보입니다. 개가 남성을 찾아낸 겁니다. 네, 저 2살배기 제우스라는 개는 카네 코르소라는 품종인데요. 헌신적인 동반자 그리고 훌륭한 경비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견주가 갑자기 낙엽 더미로 떨어지니까 제우스가 깜짝 놀라서 곧바로 견주를 찾았던 건데요. 낙엽 더미 안에서 견주를 발견하자 견주를 얼싸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가볍게 물어서 낙엽 더미에서 끌어낸 뒤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까지 하는 제우스.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개가 나뭇잎 더미에서 주인을 구하다니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톤터치. 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야, 너 피난다.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이치를 시작할 때 닦으면 치료되니까. 잇몸병엔 잊지마, 이치. 치아가 민감하면 찬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주는 센소다인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반 가족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가급적 외출 마시고요. 나가실 때는 내복 꼭 입고 나가십시오.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내복 입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